안녕하십니까.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저는 늘 그 역사 주권을 통해서 자주 독립을 꿈꾸고 영토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쪽에서 주로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독도 관련된 얘기하다 보면 독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안영복을 뽑습니다. 이 안영복에 대해서는 연구할 가치가 너무나 많지요. 어떤 그 영토 주권을 위해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안영복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게 늘 이렇게 불만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안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분이 이 독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분이 영토 주권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복이라고 하는 분은 조선시대 숙종대 사람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을 건너갔죠.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가서 완전하게 주장을 하고 항복까지 일본에 받아낸 장본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일본의 그 당시에 막부 시대였거든요. 일본 막부들이 그래 조선 땅이다라고 조선도 공문까지 보내줬고, 그때 막 독도 울릉도 앞바다에 고기 잡으러 일본 어부들이 왔는데 못 오게 했고 도에도 금지를 시키고 고기잡이도 못하게 일본에서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안영복입니다. 이 성호사설에 보면은 경상 좌수영 동네 수군인 능록은 출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외관에 출입해서 일본어를 많이 학습을 해서 일본어를 잘한다. 그 일본문은 죽도고에는 1693년 안영복이 자고 있던 호패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한 게 아닌가. 그 일본 문헌 자료에 보면은 서울에 사는 오충추의 산호, 그 개인 노비였다. 안영복, 용복, 부산 좌천리에 거주하고 출생과 사망 연대는 불분명하다. 그래서 사실 가장 정확한 걸 보면은 이분은 노비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노비의 신분, 신분이 중요한 거 아니죠. 노비의 신분이든 양반의 신분이든 누구도 못하는 일본을 완전히 건너가갖고 한국의 독도와 울릉도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영토 주권을 지킨 위인이다. 숙종실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니까 1696년, 이 1696년은 2차 도일, 그러니까 두 번의 일본을 건너갑니다. 2차 도일 때 그 독도 근처에 어업을 하던 일본인 어부에게 동도는 자산도 독도죠. 우리나라 땅이다 라고 하고 일본 어부들을 일본에 알렸는데 안영복은 일본에 건너가서 침범 사례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안영복에 대한 기록은 2005년도 이게 잘 열심히 알려지게 된,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댔어요. 왜 안 알려졌는? 기록이 없으니까 안 알려졌는데 일본이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막부 시대에 있던 자료가 다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2005년도 알려졌는데 일본 옥기섬에 발견된 안영복 조사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안영복이가 두 번에 걸쳐갖고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차 도일 때는 보니까 이제 이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일본 어부들이 하니까 야 우리 조선의 섬인데 왜 여기 와서 있어, 이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안영복 대장을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조사를 한 게 그 조사서가 나오게 옥기섬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게 바로 원록 구병자년, 그러니까 원록 9년 구병자년. 이 원록은 일본의 나라 임금이 연호를 쓰죠. 원록의 9년의 병자년에 조선 주착안 일곤 지각서,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죽도와 송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끌고 갔죠. 이 안영복을 끌고 가갖고 조사를 하는 조사서가 이제 원록 9년 병자년인데, 그때 이제 이 조사 기록서에 보면은 그 기록 내용이 뭐라니까 울릉도와 독도는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영토다라고 이렇게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안영복은 숙종실록의 기록은 양국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숙종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 그래서 그 당시에 강원도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 그 뒤에 이제 제가 강원도 행정구역 이렇게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문서는 시마네현 옥기섬 무라카미 가문, 요것도 이제 옥기섬에 있는 그 막부 시대의 한 가문이에요.
거기서 소장하고 있다가 이것도 최근에 발견이 돼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안용복의 기록이 얼마나 명확하고 역사적 근거가 있는 자료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막부가 명확하게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의 섬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일본 어민들이 바다 어업을 하는 걸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했다고요? 안용복 장군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용복에 대해서는 되게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용복을 깊이 있게 많이 모르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역사적 근거 자료가 몇 개 없었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알게 된 게 2005년도에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원로 구병 자년 조선 주차관 일곡 지각서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 무라카미 가문에서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이제 모든 것들이 자세히 이게 사실이었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밝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흥미진진한 거예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의 영화를 관련 있는 사람은 이 안용복을 갖고요 드라마를 만들면 너무나 멋진 드라마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 권장합니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알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두 차례에 걸쳐서 갔다고 했는데요. 이 행선지가 이 빨간 선이 1차에 갔던 거예요. 1차는 아까 이제 부산의 외관에 드나들었다고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해갖고 독도를 갑니다. 울릉도를 가고 옥기도를 갑니다. 옥기도를 갔다가 요나고로 갔다가 도토리현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가사키로 가서 대마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게 1차 항해안이고 2차 항해안은 울진에서 출발을 합니다. 울산에서 출발해갖고 울릉도로 들어갔다가 독도로 갔다가 도토리로 갔다가 바로 양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양양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신 기록은 없어요. 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안용복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노비였죠. 노비였는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는 노비의 신분을 감추죠. 노비의 신분을 감추고 장군의 그 복장을 하고 옛날 장군들은 전쟁터 나가면 깃발을 갖고 가잖아. 그죠? 여기서 깃발까지 다 준비해 갖고 갑니다. 가고 내가 조선에서 온 장군인데 왜 이렇게 우리 울릉도 독도를 침범해 갖고 우리 어민들을 못 살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고 막부하고 마주 앉아 갖고 대담을 펼쳐 갖고 이깁니다. 거기서.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양반들이 있었지만 다 별 볼 일이 없어요. 영토 주권을 지키는 그 신분이 노비였던 뭐였던 어쨌거나 조선인의 기백을 갖고 막부하고 와서 단판을 지어서 이겼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2차에 갔을 때 그래서 마지막에 기록에 보면은 조정에서 이제 노비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해갖고 원래대로라면은 뭐 사형에 처해야 되죠. 이 장군 흉내를 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하죠? 안용복은 워낙 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목숨은 살려줘야 된다고 해갖고 유배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죠? 양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양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안용복이가 그럼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1693년 요게 이제 우리가 1차 도일입니다. 93년도에 1차 도일을 하고 3년 뒤에 96년도에 2차 도일을 두 번을 하게 되는데 1차 도일을 했을 때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출하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일본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일본 어부들이 왜 남의 나라 섬에 와서 고기를 잡아가느냐 항의하니까 일본 막부로부터 이를 금지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게 참 뭐 대단한 거예요. 가서 고기 잡으러 갔던 일본 어부들이 있으니까 그 올라타갖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갖고 야, 이 막부 보고 여기가 우리나라 섬인데 왜 일본 어부들이 출항을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일본 막부가 있다가 알았어. 그럼 우리 출항 못하게 할게 하고 금지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일본 어부들이 계속해서 울릉도에 불법적으로 출항하자 96년도에 2차 도의를 또 결정하는데 이때는 항의를 하러 갈 때 준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로 해갖고 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이 장군의 어떤 그 신분을 사실 신분을 속인 거죠. 그렇게 해갖고 가는데 최근에 이 문서가 시네마현 옥기 무라카미 가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일본에서는 제일 처음에 2차 도의를 해갖고 그 일본이 막부가 여기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했다는 거를 부정했어요.
부정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 무라카미 가문에서 그 자료가 나오는 바람에 우리도 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안영복 장군이 위대한 장군이었고 독도와 울릉도를 지켜나가고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9년 2차 도일 때는요, 울릉자산 양도감세장, 이제 하나의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원래 이제 이 노비 신분이지만 울릉자산 양도감세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해서 호키주 시네마현이에요. 퇴수하고 단판을 벌립니다.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판을 벌려 이깁니다. 이거 중요한 게. 그래서 안영복 깃발이 조울 양도 감세장 신안동지기, 이게 이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면 깃발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 깃발이 재밌는 거는 지금 일본의 박물관에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그냥 뭐 막기행 가지 말고 이런 거 좀 보러 가세요. 시마네현 박물관에 가면은 이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 이름이 조울양도감세장 신안동지기. 그래서 안영복의 한량은 역사적 사실이고 근거가 있는 문헌적 사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헌적 사료가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가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막부 시대의 무라카미 가문 내에 있는 문서예요. 그게 오픈이 되면서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팍 하고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영복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때로는 당연하고, 이걸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는 건 당연한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거 영화로 좀 만들었으면은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이걸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너무 좀 재밌잖아요. 이 노비의 신분이 일본에 가갖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오지 마 했는데, 우리 안 보낼게. 항복 받아냈는데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 이걸로 안 되겠다 해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장군에 한번 그 해갖고 장군 깃발까지 만들어갖고 준비를 단단하게 해갖고 2차 도의를 또 해갖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깃발까지 만든 호키주 시네마를 퇴수하고 단판을 벌려갖고 항복을 받아냈다. 아, 이게 뭐 얼마나 흥미진진한 얘기입니까? 현재 시마네현 오타니 가문에 소장하고 있는 죽도도해 유래 기발 서공, 이게 이제 우리가 소장한 게 아니고 누가 소장하고 있다고요? 오타니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바람에 다 아는 거예요. 이 안영복에 대해서는 1617년 오야 가문에서 발행한 것으로 안영복을 납치하여 에도 막부에게 보낸 내용을 적은 문헌입니다. 그래서 당시 울릉도 독도의 지리적 인식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문헌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죽도도해 유래 기발 서공인데요. 뒤에 자세히 좀 내용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면은 안영복은 두 차례 일본을 간다. 첫 번째는 부산에서 출발해갖고 울릉도 독도로 해갖고 쭉 돌아오고, 2차는 울진에서 출발해갖고 울산에서 출발해갖고 양양으로 돌아가는 이런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놨고, 막부는 추업을 금지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뒤에 다 나옵니다. 옥기섬에서 발견된 안영복과 관련된 문헌적 자료가 나와 안영복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하는 게 판명이 됐다. 옛날에 우리 숙종실록에만 있는 자료 갖고는 일본이 안 믿어줬어요. 근데 무라카미 가문하고 오타니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던 모든 자료가 다 나오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옥기섬에서 발견된 안영복과 관련된 문헌적 자료가 정확하게 나왔다는 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고 당시 막부들이 이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영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93년은 1차 도일했을 때예요. 2차 도일했을 때 그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 도해를 둘러싸고 조선과 애교 분쟁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95년 12월 4일 일본에도 막부는 도토리본에 문서를 보냈어요. 어떤 문서를 보낼까? 울릉도가 도토리본에 속하는지와 도토리본에 속하는 다른 사람 없는지. 자, 이게 이제 93년도에 가서 뭘 했다고요? 이 안영복이 가서, 야, 이거 우리 땅인데 너네 오지 마 임마, 왜 우리 와서 고기 잡아가는 거야? 항의를 하니까 이쪽에 이제 도토리본에 속하는지, 이 막부한테 도토리본에 문서를 보내갖고, 여기가 울릉도가 우리 섬입니까? 아닙니까? 왜? 우리 섬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기 잡으러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물어봤다. 이 자료가 일본에 다 있어요. 지네끼리 이 도토리 번에 이 질문하고 답변했던 자료들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야 울릉도는 우리 도토리 번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지 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고 일본 얘기입니다. 그 일본에서 이미 이렇게 안영복에 관련돼 갖고 나오면서 고백을 다 했다. 우리 땅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인슈와 학규슈, 그 이바나와 후키, 현재 도토리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 울릉도는 언제부터 양국에 속하게 된 건가? 다케시마에 양국에 속하는 섬이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에 도토리본은 다음날 12월 25일에 다케시마와 마스시마 및 그 외에 양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 없다 이거 일본은. 우리에 속하는 섬은 없다라고 막부에 답변해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가 질문하고 전해가 답변을 한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근데 이런 것들이 안영복이가 가갖고 우리 섬이니까 주로 금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또 고기를 잡으니까 96년도에 2차 도의를 또 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안영복은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차 도의 때 96년도에 아까 이거 죄송합니다. 월록이 아니라 원입니다. 원록은 그 해를 얘기하니까 9년. 이 9년이 바로 병자년입니다. 그때에 당시 백기주의 관리가 신문한 내용, 그 신문한 내용 중에서 원록 9 병자년 조선 주착안 일곤 지각서, 여기에도 도내의 다케시마는 이게 이제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강원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북도 중 이 울릉도하고 송도가 어디에 있다고 어디 강원도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료가 아니고 일본에서 나온 자료예요.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2차 도일 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조선지 8도, 조선 8도의 강원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아까 저 안영복이가 갈 때 2차 도일 때는 2차 도일 때 갔더니 좀 우습게 보니까 2차 도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장군 흉내를 내가 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갔을 때 장군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지금도 가면 있어. 이게 아까 조울 양도감 세장 신안동지 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영복의 깃발이니까 이걸 갖고 배에도 달고 네 조선의 장군이 가니까 막부 나와라 해갖고 단판을 딱 짓게 되죠. 이 단판이 너무나 멋있는 단판이에요. 이게 이제 해동여지도 강원도 마지막 장에 강원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울릉도와 관련된 이 강원도 편입니다. 강원도 나와 있죠. 강원도 편에 이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1993년도와 96년도에 1차 도일과 2차 도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안영복이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조선의 땅이라고 확인을 하고 일본 막부들도 여기에 의해 갖고 도저히 자기가 혼자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니까 도토리 번에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질문서까지 던지고 그 질문서에 의한 답변 자체도 거기에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땅이라고 확인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대정관 지령부터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도토리 번 지령도 되게 중요하다. 이건 안영복이가 만들어낸 작업이니까 이 뒤에도 일본 자료를 역사적 검토를 할 때 안영복에 관련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오늘의 한국 자료에 나와 있는 안영복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까지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영복 장군이 일본 막부로부터 조선의 영토라고 울릉도와 독도가 확정을 지었는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역사적 근거를 연결을 해갖고 본다면은 심홍택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 심홍택 보고서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울릉도 옆에 있는 섬을 뭐라고 하죠? 독도라고 하죠. 독도라는 용어가 누가 언제부터 썼던 것 같아요? 이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최초의 문헌적 자료가 바로
이 심홍택 보고서에 독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전라도 방언에 보면은 이 돌을 갖고 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돌섬을 독섬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이 독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심홍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심홍택은 조선 말기 울릉도 군수를 했어요. 독도라는 이름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요? 갑자기 이놈들이 편입을 왜 시키죠? 러일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관계도 없이 전에 혼자서 편입을 시켜버려요. 시마네 현에다가 등기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이게 편입이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땅이 되려고 하면은 국가가, 정부가 뭘 해야 되죠? 영유권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영유권 선언 없이 그냥 자기네에다가 등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네 땅에다 편입시켜 놓고 이거를 알고 조정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하니까 시마네 현에다가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켜 놓고 여기에 조사를 하러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울릉도에 오게 됩니다. 이거를 그때 당시에 울릉 군수로 있던 사람이 심홍택이다 보니까 이거를 재빠르게 정부에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 심홍택의 행동이 참 중요한데 1909년도입니다. 9년도 3월 28일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죠. 그래서 바로 다음날 강원도 관찰사 한 데다가 보고를 합니다. 왜? 이 당시에 울릉도는, 울진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강원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했는데, 잘했다라고 하는 게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한 것만 잘한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강원도 관찰사가 서리가 춘천 군수 이명래인데요. 9년도 4월 29일자 의정부 잠정 대신에게 올린 보고서 호해에 수록해 보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울릉 군수가 강원도 관찰사인데 보내갖고 관찰사가 이 의정부에다가 보내면 어떻게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 심홍택이 잘한 게 뭘 잘했냐면은 강원도 관찰사인데 보내면서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바로 중앙정부에다 올려보냅니다. 조선 대신에다가. 그래서 심홍택은 강원도 관찰사 보고 내용을 동시에 중앙정부에 보고가 늦어 이렇게 우려해갖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직접 내부에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1906년 5월 1일자로 대한매일신보 잡보에 이게 기사화가 됩니다. 뭐라고?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를 편입시켜 놓고 조사를 하러 왔다. 이게 이제 대한매일신보에 나오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의정부 잠정대 박재순이가 그 당시에 잠정 대신이었는데 5월 20일자로 지령 제3호를 통해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부인합니다. 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지령 제3호를, 우리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심홍택이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볼까요? 시마네 현에서 일방적으로 등기를 내버립니다. 등기를 내버리고 이놈들이 울릉도에 조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독도 조사 때문에 울릉도로 옵니다. 이거를 눈치채고 바로 심홍택이가 강원 관찰사에 보면 중앙정부에 내고, 중앙정부에서는 대한매일신문에다가 신보에다가 잡보에다가 이거를 내갖고 뭐라 하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다. 5월 20일자로 지령 제3호를 통해서 독도의 일본 영토의 편입을 부인합니다. 이건 일본 땅이 아니고 한국 땅이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이게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지중왕 512년만 외울 게 아니라 이미 일본이 최초로 다케시마를 저쪽에다가 시마네 현에다 편입을 시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시마네 현은 지방정부예요. 아까 영토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해야 돼요. 누가요? 정부가. 시마네 현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야. 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중앙정부가 이거를 아니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영유권을 확인을 했다. 이게 지령 제3호입니다. 그 대한제국의 행동은 이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06년도면 어떻죠? 19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권국가에서 보호국가로 넘어갔죠. 을사늑약이 있었던 때라 이거를 항의를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 영토가 일본에 병합될 위기에 처지해 있고, 울릉도에 일본 경찰, 일본인 철수 문제나 독도 문제에 돌볼 겨를이 없다 보니까 신문에만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뭘 했다고 하죠? 영유권을 주장했다. 지령 제3호에 의해서. 여러분,
지령제 사목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헌으로 독도에 관련된 영토 주장은 대한제국정부가 독도를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고종의 명에 따라 편찬을 간행을 합니다. 이게 독도가 분명히 우리 거였다. 우리 조정이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종의 명에 따라 편찬 간행하는데 그게 바로 증보문헌 비고입니다. 울진조에 나옵니다. 울진조에 우산도와 울릉도는 1908년 현재 울도군에 되어 있다. 아,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영주권을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단지 그냥 살짝 시마네 현에다가 다음에 이제 일본 편에 이제 시마네 현께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지. 걔네들 그 당시에 등기를 냈다라고 하는데 등기 낸 게 지금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죠? 없습니다. 그 당시에 냈다라고만 하고 그럼 진봉 갖고 와봐라. 없어요. 그게. 지금 없어졌는데 뭐 불이 탔다 뭐 각종 핑계를 대고.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마네를 등재를 했기 때문에 온 내용을 알고 아까 심홍택이가 보고서를 내고 우리 정부에서는 매일신보에다가 내고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거기다 그거 해갖고 증보문헌 비고 울진조에다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현재 울도군에 있다라고 영유권 선언을 명확하게 했다. 이게요. 영유권 선언을 하고 안 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도가 자꾸 우리 거라고 말로 우기지 말고 이런 내용을 해갖고 정부 차원에서 대한제국 시절에 이미 현대판으로서 국제사회에다가 영유권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지킨다. 이게 일본의 행동은요. 잘 보세요. 일본은 시마네현 사무관 제3부장입니다. 가미니시 유타로를 책임자로 해갖고 간미 45명을 구성한 대규모 조사대를 독도에 파견해서 독도를 조사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게 이제 한국을 먹으려고 일제강점기를 만들어내려고 이제 이런 자료를 한 거예요. 3월 28일 울릉도에 상가 군수 심홍택을 방문하고요. 심홍택의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어서 통보를 합니다. 이 사실을 이제 아까 관찰사에다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홍택의 보고 내용은 울릉군 소속 독도, 즉 속도가 울릉군 외양 백리에 있다는 것. 음력 3월 4일, 양구 3월 28일입니다. 시마네 오키도사 동문보 시마네현 사무관과 가미니시 유타로 등 일본 관리 약 20명이 군하를 방문하여 독도가 일본 영지로 되어 있다고 말하더라. 이들은 도내 호구, 토지, 생산량, 군하의 인원, 경비, 재반, 사무에 대해서 질문 조사하고 갔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심홍택 보고서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제국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유권을 발표를 하고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시마네 현의 지방정부가 했던 거예요. 우리는 대응을 누가 했다고요? 중앙정부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왜 이런 조사를 했느냐? 이게 일제강점기에서 최초의 희생물이 누구죠? 독도가 최초 희생물 아닙니까? 그래서 독도가 제일 먼저 편입이 됐는데 일본의 야욕은 영토에 대한 역사적 사실 때문이 아니라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강탈을 해간 거거든요. 러일 전쟁을 위해서 독도를 무단으로 수용을 하죠. 이 자들이. 그래서 1904년 2월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남하하는 것을. 이거를 방지하는 것을 감시 수단으로 독도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에서 뭘 설치한다고요? 망루를 설치합니다. 이 자들이. 그래서 이 전략에는 일본의 단독 진행이 아닌 러시아 동방 정책에 대한 견제로도 영국과 미국이 이 당시에 함께 했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러시아 남하 정책에 대해서 일본의 독도를 점령하게 되는데 일본 해군은 1905년 7월 25일 독도 망루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1905년 7월 달에 망루 공사를 독도에 와서 실제로 합니다. 8월 19일부터 관측병 등 4명이 상주시켜 망루를 가동을 시키죠. 일본은 울릉도, 독도, 마스에 있는 전선 부서를 통해서 동해를 완료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서부터 우리 포항까지요. 뭘 하죠? 해저 전선을 묻습니다. 이게 벌써 이미 이제 1910년도 한일 합방을 지내고 말하는 병탄, 우리가 병탄이라고 하는데 합방을 위해서 지낸 이런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대로 이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게요. 부산으로 들어오면은 해저 전선이 되게 가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도를 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죠?
그만큼 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루요원은 러일 전쟁 종전 후 10월 24일에 철수를 하는데요. 해저전선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이 해저전선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해저전선을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해저전선이거든요. 이 옥기섬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독도 울릉도로 해갖고 울진 죽변까지 연결하는 이 해저전선. 이게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종료될 때까지 이 해저전선을 계속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를 했던 이 동도에다가 이렇게 감시초소하고 망루를 이렇게 설치를 해갖고 이 러시아 배가 남하하는 거를 관측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일본 군령부는 1904년 9월 24일 군함 니타카오를 독도에 출항시에 망루 설치를 사전 조사를 하고 9월 28일 날에 나카이 요자부로로 하여금 독도에 대해서 감시잡이 대하원서를 제출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군사시설을 설치를 하죠. 이런 명분을, 감시잡이를 명분으로 삼아갔고요. 그래서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가스라타로 총리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 공문을 보내서 독도를 편입을 하는 내각 회의를 해갖고 자기네 걸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바로 심홍택 보고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까지인데, 요거는 을사늑약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역사에서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게 표현하면 주권국가에서 보호국 국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을사늑약인데, 을사늑약이 되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켜 러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벌써 이미 시마네 현을 통해서 자기네가 영유권 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편입을 시켜버리고 이거를 통해서 조사를 하러 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심홍택 보고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홍택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 대한제국에서 영유권 행사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영유권에 관련된 거는 확인한 게 없었다.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이자들은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 전선을 설치를 해갖고 우리 조선 땅을 이렇게 편입을 시키려고 일제 강점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 일본은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전략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나라 지키는 데에 대해서 보다 활동적으로 열심히 해나갑시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